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책은 로널드 첸이라는 사람이 쓴 가치 투자자의 탄생,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이 그 가치 투자를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고 계시고 실천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쓰냐세요? 좀 그렇진 않아요. 가치 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인덱스 투자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주 투자도 합니다. 저는 주로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는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기본으로 해서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워런 버핏이 헤지 펀드를 이긴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투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혹시 그 젊은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혹시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적립식 펀드가 2000년대 제 기억으로는 초반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전 지금까지 계속 적립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20년 넘게. 벌써 한 24, 5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매월 하고 있어요. 적립식으로? 예, 저는 사실 적립식 투자 방법에 완전 절대적인 옹호자예요. 왜냐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은행 금리 이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저는 적립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벌써 20몇 년 됐죠. 그때부터 단 한 달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젊을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그때 기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저는 원래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투자 분야로 기자를 나갔는데 나와 다른 인종들인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저는 원래 투자 아예 일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책에도 기질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기질? 저는 좋게 얘기하면 제 분수를 일찍 파악했어요. 내가 저들처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잘하는 펀드 매니저를 골라서 투자를 하거나, 그때는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게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거라든가 주식을 좀 하긴 했었는데, 주식보다도 좀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발행이 안 되는데, 예전엔 전환사채 같은 것이 많이 발행됐었어요. CB 전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주주편에 쓰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계속 회사만 안 망하면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올라야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옛날에 데이콤 같은 데서도 전환사채 발행했었어요. 옛날 회사들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을 좀 가져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똑바로 알아서 그랬던 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간접 투자 위주로 많이 했었죠. 이 책,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책은 그 중에서도 가치 투자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의 대가들을 조명한 책인데 17명이 나옵니다. 근데 로널드 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로널드 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책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 17명이 나오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중국계 인물도 있고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알 수가 없죠.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고, 이 사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 그 차티얼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CIO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는 그거죠.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범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범주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가치투자 방법론이라는 게 공식에 가깝다기보다는 어떤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그런 식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저자도 이제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치 투자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현대 증권 분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CFA 많이 따시잖아요. 그 협회도 최초 설립자가 벤자민 그레이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두 쪽으로 영향을 준 거죠. 하나는 이런 증권 분석이라는 쪽, 오늘날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것을 만들고, 그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투자회사를 썼으니까 투자회사 직원이었던 사람들. 여기 이제 월터 슐로스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책에 등장하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벤자민 그레도 그 강의를 들었던 뭐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친구이자 그 워렌 버핏의 뉴욕의 대변이라고 불렀던 빌 루엔 이분 돌아가셨죠. 그 빌 루엔 이런 사람들은 벤자민 그레엄이랑 그 그레엄의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있는 거고 또 이 책에 등장하는 어빈 칸이라는 인물도 벤자민 그레엄의 조교했었죠. 조교. 예, 이런 식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면서 또 이제 직접 만나진 않더라도 현명한 투자라는 책 자체가 이제 출간이 되고 증권분석이라는 책의 그 방법론들을 이제 수용했던 사람들인 거죠. 뿌리가 사실을 가게 되면 다 그 벤자민 그레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의 시조세. 그쵸 시조세죠. 가치 투자자의 그래서 시조세 같은. 이 책이 참 재미난 거는 벤자민 그레엄으로부터 직접 배웠거나 아니면 거기 직원이었거나 연계가 돼 있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몇 대를 이어서 흘러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의 가치 투자자들을 아마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이 좀 그쵸.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실 만한 가치 투자자 뭐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예. 약간 이름을 들어는 봤는데 싶거나 예. 아니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분들 17분이 여기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월터 슐로스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예, 굉장히 팬이라 월터 슐로스 인터뷰가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봐도 거의 없어요. 이 예. 저자는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쵸? 책에 예. 실은. 그것도 이제 또 돌아가시기 전에 했으니까. 월터 슐로스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예. 저희가 또 아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 미국 또 유럽, 아시아 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17명의 가치 투자자를 인터뷰를 했던데 예. 대한민국의 가치 투자자가 이 책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에도 나오니까 네, 일본에 일본도 이제 나오죠.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회사를 스팍스를 설립한 아베 슈에이라는 이제 유명한 투자가인데 독립계 자산 운용사죠. 국내에도 스팍스 운용사라고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회사 이제 뿌리가 이제 아베 슈에이입니다. 일본에. 근데 한국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인류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트랙 레코드에서 인류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려고 그러면 1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운용사를 설립을 해서 한 10년 이상 예, 뭐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 뭐 펀드를 맡아서 책임지고 하나 정도 운영을 하는 경우죠. 자기 사실 이름 여기는 걸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다 고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투자 고객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정도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한국에도 이제 서서히 이런 게 나오고 있죠. 만약에 예. 한국판 가치 투자자의 탄생 아니면 이 책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름을 올리면 좋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딱 한 명만 찍어주십시오.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꽤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 얘기는 하긴 그렇고. 아니 왜냐면 이제 주변에 가치 투자 인맥이 되게 넓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명만 꼽아서 그러긴 없죠. 예, 왜냐하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런 예. 우리가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해서 우리나라도 가치 투자자들을 조명한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자들 관련된 책도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이 책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3년에서 5년입니다. 예. 3년에서 5년. 아무래도 투자 기간 같은 예, 데서 예. 그 어제도 이제 그 배당 투자하시는 같이 알고 있는 스캉 선배님이랑 저녁에 소주 네. 한 잔을 먹었는데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게 왜 사람들이 주식에 실패할까 그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 둘이 이제 의견을 합의봤던 게 그거예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 버핏이 했던 말이죠. 예, 너무 빨리 부자.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빨리 부자가 되는 약속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그 방법은 없다. 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죠.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다 또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딱 3년, 5년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 이베르야르라고 그 프랑스 출신의 The First Eagle 펀드를 운영했던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 장마리 에베이아르. 예, 저희가 예전에 최준철 대표님하고 그 책을 같이 다뤘습니다. 예,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책이 예. 있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분은 특이하게 버핏은 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베리아는 펀드에 항상 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운영하는 데가 펀드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한 번 또 봤거든요. 네. 여전히 금 있어요. 그 후계자도 지금은. 그 펀드 운영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장 이베리아르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근데 여기 나오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어떤 사람은 10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책 말고도 또 이런 컨셉의 책이 가치 투자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이랑 이 두 책을 제가 이제 같이 최근에 읽었는데 그 옛날에 나온 책이고 대충 우리가 인류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 인류 투자가들이 투자 기간 설정할 때 한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기다릴 생각을 하고 종목을 고른다라는 거죠.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내가 뭐냐면 저평가된 걸 찾아내거든요. 네. 내가 3년 뒤에 오를 거니까 지금 저평가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다수의 가치 투자자들은 소위 말하는 물타기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시간축을 길어야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더 떨어졌을 때를 네. 내가 공포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탐욕스럽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로 바라본다라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제 주변에 주식 고수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뭐 보통 저보고 주식 고수라면 제가 생각하는 주식 고수 기준은 뭐냐? 전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주식으로 이거 어떤 분들이 저 욕할지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아무리 못 벌어도 제 생각엔 주식으로 30억 이상 벌어야만 저는 고수로 인정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예. 예. 10억도 전 이건 운이 있을 수 있지만 한 30억, 50억 넘어가면 운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한테 물어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다 주식 살 때 몇 년 보고 사냐고. 거의 다 3년하고 5년이에요. 짧은 사람들이 보통 3년이고 네. 보통 요 정도에서 그 중간에 미리 오르면 땡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평생 보유 종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뭐 10년 이상 보유할 거 아니면 하루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맞고 그만큼 그 올바른 말이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증권시장이 문을 닫는다고 가정을 하고 주식을 사라.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보지 않고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마음 편하게. 튼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여기서 장 이베리아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을 자기는 최소 투자 기간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론 더 오래가는 종목도 있고 그 또 빨리 이익이 실현돼서 파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월터 슐로스 얘기했죠. 월터 슐로스 같은 경우에는 샀는데 가격이 무조건 2배가 되면 기계적으로 팔았어요. 원칙. 예. 그냥 그 원칙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기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고 그러는데 시간 지평이 얼마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길게 내다보고 주식을 사 모아 나가는 와중에도 옆에서 이제 급등주막 올라가고 있고 누가 뭘로 빠르게 돈 벌었다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데 예. 그게 또 이제 원칙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넷 주식이 나옵니다. 넷 이게 숫자 뭐 넷 그쵸. NET죠, NET. 그러니까 NET죠. 순. 순이란 뜻. 넷 주식.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넷 주식들을 이 뿌리가 이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있는 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한 다음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보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나서 부채를 빼요. 부채를 딱 빼고 그다음에 뭐 매출 채권 같은 거 좀 몇 가지 할인 좀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그냥 부채 대충 빼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 주가보다 훨씬 낮은 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훨씬 낮은 것 사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순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여기 부채가 한 100억 있어요. 그러면 900억이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에요. 그러면은 장부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 수 훨씬 싸게 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런 넷넷 주식이라는 것은 청산가치 투자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을 했을 때 주주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넷넷 주식이라고 했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로 이런 주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가장 수익을 많이 내준 것은 지금 버핏이 가지고 있는 가이코입니다. 보험회사. 네, 근데 사실은 가이코는 경영권을 아직 인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집중 투자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고객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넷넷 주식을 했었고 왜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됐냐면 대공황 때 벤자민 그레이엄이 엄청 고생을 해요. 그리고 또 벤자민 그레이엄이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못하게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해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도 빨리 부자가 되고자 했던 거네요. 그렇죠. 벤자민 그레이엄도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은 막 주식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돈 벌려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 누구나 그렇죠, 사실. 아 근데 네. 버핏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가치 투자자들은 거의 주식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듯이 투자하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벤자민 그레어는 주식 매니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이거는 자기가 그냥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예. 뭐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 벤자민 그레어의 회고록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 라틴어도 잘하고 심심풀이로 도고 공부했는데 도고책도 번역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천재, 슈퍼 그다음에 썼던 희곡도 브로드에 올리기도 하고 물론 실패했지만 흥행에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의 그냥 주식은 일부였던 사람이에요. 네. 버핏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고 이런 주식을 이제 벤자민 그레이 먼저 했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뭐 월터 실로스가 전형적인 그 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방법을 그대로 복제했던 방법이고 여기 뭐 장 이베르야라도 이런 절대 저평가 주식들. 그 국내에는 이런 주식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이런 청산 가치 아래로 거래되는 주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들으시고 한국 주식 뭐 약간 속된 표현으로 국장에 투자했다가 잘 안 드신 분들은 아유 한국 증시에서는 순자산 가치 이하로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 그게 3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그 가격입니다. 또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가치 함정, 이 책에서 가치 함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밸류 트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세계에서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가진 나라고 이 넷넷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옛날에 넷넷 주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터 슐로스도 제가 넷넷 주식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했었는데 이게 80년대부터 급격히 없어져 가요. 그게 이 책에도 나오는데. 80년대에서 뭐냐면 이렇게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LBO 차입 거래라 그 차입 매수를 하는 거죠. 네. 레버지를 일으켜서 사고 여기 나오는 현금을 갖다 빚갖고 기업을 인수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다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M&A가 막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뭐 월터 슐로스 예를 들은 이유가 넷넷 주식 월터 슐로스가 넷넷 주식의 철저한 실행자였거든요. 그 어떤 투자가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은퇴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 아들이랑 둘이 운용을 했었는데 에드윈 슐로스가 이제 아버지 월터 슐로스한테 아버지 더 이상 싼 주식이 안 보여요. 넷넷 주식이 안 보니까 월터 슐로스가 나도 안 보인다.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펀드를 청산하고 돈을 다 돌려주고 펀드를 해산해 버리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체가 미국에서 8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미국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미국도 그 전에는 이런 넷넷 주식도 많았고 대주주들이 그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일부 네.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밸류업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너무 터무니없이 거래가 되는 이런 주식들이 좀 밸류업이 되면서 좀 시장이 좀 많이 효율화되는 국면을 밟아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이름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장마리 에베이아르.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자의 수가 얼마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와 연관이 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뒤처지는 걸 감수할 때 심리적, 재정적인 고통이 따른다라고. 근데 앞에서 3년, 5년 뭐 이렇게 투자 기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상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가치 투자가 그 제가 이제 다음 우리 키워드 기질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네. 사실 기질적인 것이 되게 많아요. 그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 투자에 설명을 하고 30초 안에 알아들으면 가치 투자가 될 수 있고 30초 안에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영원히.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를 잘 설명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 뭐 장 이베르야르나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어빈 칸의 아들이 이제 어빈 칸의 아들이 토마스 칸이죠. 어빈 칸도 나오고 토마스 칸도 나오는데 사실 어빈 칸은 이제 100살 넘게까지 이 사람은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고 벤자민 그레엄의 조교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투자를 거의 한 80년, 90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세 넘어서도 현역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빈 칸이 이제 뭐 이 책은 아니지만 인터뷰에서 전 굉장히 어빈 칸 인터뷰 기사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구글도 검색해가지고 어빈 칸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정말 100년 가까이 주식 투자했는데 90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뭐 대공황부터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투자자들에게 딱
한마디 말을 투자 조언을 해준다면 뭘 해주겠느냐. 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퍼스트 인내심. 두 번째도 인내심. 아, 세 번째도 인내심. 인내심이라는 이 기질을 갖지 않으면 예? 이게 투자가 안 된다. 투자로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가치 투자는 또 본질적으로 역행행 투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 뭐 그 소외돼도.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 그 가치 투자 사이트 들어갔는데 네. 뭐 그 그림 보고 한참 웃었는데 그 엔비디아 주가가 처음 오를 때 네. 가치 투자 그러는 거예요. 좀 오르네? 좀 비싸졌네? 아, 너무 비싸요. 두 번째 그림 나오는데 너무 비싸네. 세 번째 되니까 저건 버블일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기록이면은 와!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뭐 가시투자자 중에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엄청나게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세에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안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역행 이런 투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장 마리 이베리아르가 말한 것처럼 이 인간이 심리적으로 내가 뒤처질 때 요즘 같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 없으면 거의 뭐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심리적, 재정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가치 투자자의 숙명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책 말고 제가 이제 매우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부의 공식인가? 부의 공식이라는 책에 그 투자가들과 사업가들이 이 책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게. 투자가와 사업가들의 그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 뉴욕 벤처 펀드라고 되게 유명한 펀드가 있어요. 근데 한 4대째인가 3대째 대를 이어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사업하는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축구팀 주장을 하거나 이런 동호회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운동도 구기 종목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투자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운동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한다. 달리기, 뭐 수영, 뭐 일단 이런 운동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예? 이런 성향들이 많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 투자가 과연 이게 뭐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질은 굉장히 선천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인내심이라는 그렇죠. 거. 예. 다음 키워드로 나오는 거는 집중 대 분산입니다. 과연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어떤 게 가치 투자일까요? 저는 이건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뭐 집중 투자하는 책도 나와 있고 이 분산 투자에 관한 책도 나와 있는데 딱 보면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자기한테 사실 아니죠. 편한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버핏은 완전 집중 투자자죠 지금. 집중 그렇죠. 투자자에 가깝고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초 뭐 단 1초라도 뭐 보유할 가치가 없는 주식은 뭐죠? 그런 할 필요가 없죠. 10년을 보유할 거 아니면 하루도 보유하죠. 네, 맞죠.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딱 퀄리티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굿 컴퍼니를 그렇죠. 그다음 딱 페어 프라이스 공정 가격에 사서 아주 싼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상장사 포트폴리오 중에 절반이 애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펀드 매니저들 상당수는 그 집중 투자자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분산 투자에 가까운 인물이 월터 슐러스랑 장 이베리아르 같은 경우는 장 이베리아르 그 퍼스트 이글 펀드 지금 후계자가 운영하는데 거기도 종목수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가서 포트 봤더니 역시 많아요. 글로벌 펀드인데 뭐 보통 그래서 집중이 몇 개 정도냐 이들은 이제 보통 한 30개 이내는 집중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30개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집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n분의 1이 아니에요. 30개 중에 확실히 높은 거일수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위 30개 종목 가지고 있다. 상위 3개나 4개 종목이 막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런 게 집중 투자예요. 이런 집중 투자. 근데 월터 슐러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월터 슐러스는 한 50개에서 100개, 많을 때는 200개까지도 하고 월터 슐러스 같은 경우는 그 기업 탐방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료 보고 맨날 수치 계산해서 청산가치 투자법으로 투자했던 사람이고 장 이베리아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베리아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세상을 온통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네. 그래서 집중 투자 이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약세장에서 투자를 지나치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에 제한적으로 투자하냐는 질문도 받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찰리 멍거나 네. 버핏 같은 경우는 최고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종목을 많이 넣냐는 거죠.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거에 돈을 많이 실어야지. 근데 이베리아는 그쵸.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최고의 아이디어에 제한적으로 투자하냐는 질문도 받지만 어떤 것이 최고의 아이디어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분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한테 편안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분산이 제일 편안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 펀드 자체가 가장 분산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주식 분산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좁아질수록 집중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 연구 논문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종목이 한 20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면 네. 그 사람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성향에 맞는 사람인지 이쯤은 제 주변에 아시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 투자자거든요. 거의 한 두세 종목에 거의 전 재산을 다 넣어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10년 줄구장창 견뎌요. 아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살 떨려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네. 갖고 있는 거의 금융자산의 거의 90%를 뭐 심할 때 한두 종목에 다 넣으니까. 네, 네,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면 진짜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근데 이런 것을 견딜 수 없다. 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분산된 형태를 가져가고 뭐 개인 투자 하시더라도 종목을 일정 정도 너무 그 해서 자기한테 맞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막 물어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몇 종목 정도까지 좋냐? 그러면 대다수가 개인 투자자들은 20개 넘어가시는 분들 없어요. 보통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에서 해라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제 투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예. 적은 금액으로 종목 수만 많아지면 또 관리도 잘 안 되는 예. 거고 그래서 본인이 아주 잘 알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모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인덱스 같은 걸로도 또 이제 분산해야 그렇죠. 할 때가 그러니까 있는 저는 개인 거고요. 투자자들이 좋은 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인덱스도 그쵸. 할 수 있고 개별 종목도 해도 되고 뭐 마음에 드는 좋은 펀드 있으면 펀드도 넣어도 되고 우리가 어차피 연금 같은 데서는 어차피 개별 종목 못 하니까 네. 거기서는 인덱스랑 내가 저거를 그 펀드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인은 뭐 IS 계좌 같은 거 통해서 직접 투자하시면 그쵸, 되죠. 그것도 개인들은 가능하죠. 그런 사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유연성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예, 다양하게 다양하게 가져갈 할 수 있죠. 때문에. 예. 이어지는 키워드가 능력 범위와 월터 슐로스. 예. 월터 슐로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 책에서도 뭐 맨 앞부분에 나오기도 예. 합니다만 월터 슐로스를 첫 손에 꼽으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그 VIP 자산의 최준철 대표도 네. 최준철 대표도 이제 저랑 이제 기자 시절에 알던 취재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거물이 됐죠. 최준철 대표도. 그래서 이제 최 대표도 이제 얘기했지만 월터 슐로스 인터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에 가치가 있다. 저는 그 의견에 100% 공감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터 슐로스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앞에서 이제 그 크리스토프 브라운의 동생, 그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회사의 펀드 매니저가 나오는데 그 사무실에 이런 문 입구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거기 앉아서 기업 탐방도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뭐 9시 출근하고 4시까지 기업 재무제표만 보고 오로지 타고 팔고만 그걸 뭐 50년 세월 이상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되게 좋아했던 형이거든요. 빅 월터라고 불렀는데 버핏이 우리말로 월터 형 이런 거예요. 네, 월터 형. 근데 사실은 월터 슐로스가 버크셔에도 주식을 초기에 사요. 그게 버핏이 추천했겠죠. 네. 그때 또 넷넷 주식이었으니까 아. 버크셔가. 네. 그래서 샀는데 거기서 버크셔에서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버핏이 그 월터 슐로스한테 전화하는 그 자서전 본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화해서 형. 나 완전 열받았어. 제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회사 경영권 다 인수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주식 나한테 도로 줘. 그러면 시대대로 사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월터 슐로스 제가 매입가대로 그대로 줬어요. 그냥. 버핏한테. 네, 그러니까 월터 슐로스라는 사람은 버핏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버핏이 하는 정기적인 가치자 모임에도 나왔던 양반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러면서 버핏이 소유했던 종목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제일 친한데 우리는 일종의 버핏이 사는 종목이 미리 알면 막 따라 사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터 슐러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터 슐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핏은 왜 버핏대로 투자 안 하냐 같은 스승 밑에도 있었는데 네. 버핏은 나와 우리와 다르게 다른 심리적 구조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요 책에 나오지 않지만 딴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버핏은 단 하나의 예외다. 단 하나의 예외. 얘는 다르다 그냥. 예, 인류 전체 인류 중에서 단 하나의 그러니까 예외. 우리랑 다른 애다 얘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가 버핏처럼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인 걸 나도 네네네. 아는데 네. 나는 버핏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 스승한테 배웠던 그 방법대로 그냥 할 뿐이다. 이게 뭐냐면 능력 범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것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를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찌 보게 되면 버핏 종목을 따라서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사실은 월터 슐러스라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 범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핏은 여러 기업을 깊이 있게 쭉 파고 예. 들어갔던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집중 투자를 했던 케이스고 월터 슐러스는 완전 그 반대고 그러니까 나쁘게 예. 말하면 백화점식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분산을 해서 더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인 거고요. 예. 월터 슐러스는. 여기서 이제 그 월터 슐러스가 이제 한 이야기 중에서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 전 이 문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식료품점 주인이고 제가 보유한 주식은 식료품 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식료품점의 주인이고 내 주식은 재고다. 주식은 때때로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제가 가진 재고에 좋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때 파는 것입니다. 끝. 그러니까 사놓고 때때로 배당 받고 내가 재고로 싼 거 쟁겨놨는데 갑자기 누가 이거 좀 비싸게 살 거면 그때 팔고 만약에 안 사면 가만히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50년 넘게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이분이 은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퇴도 전설입니다. 전설. 그러니까 왜? 더 이상 내가 잘할 수 있는 넷넷 주식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은퇴를 해버립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이제 안 보여서 나는 은퇴해야겠다. 그래서 은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도 전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네. 버핏 이런 방법론 책도 제일 많고 뭐 저도 그런 글도 쓰고 뭐 책도 소개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버핏은 제가 보기에는 신계 투자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인간계를 넘어섰다. 예, 인간의 신계에 가깝고 사실 월터 슐러스가 저는 정말 인간계 사람이거든요. 예. 사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버핏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버핏이 계속 얘기하지만 버핏의 방법론을 따라해가지고 버핏만큼 돈 번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벌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못 벌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월터 슐러스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7% 정도 됐거든요. 50년간. 그래서 이 버핏이 한 22%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핏보다 15.7%를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하면서 이 고객들도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3대가 같이 투자하는 고객도 있었어요. 이 월터 슐러스의 이런 소박함, 그리고 규율, 그다음에 자기 능력 범위 안에 머물려는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감동받은 고객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연평균 15%. 그거를 50년 넘게. 그러면 꾸준히. 그러면 이제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농담하고 그러는데 연평균 10%만 내면은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연평균 10%라고. 10%만 내도 여러분들 평생 15% 내면 내 돈이 한 5년에 두 배가 되잖아요. 네. 10%면 7년에 한 번씩 2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 연평균 10%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이제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라는 그쵸. 조건이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 예. 월터 슐러스. 근데 월터 슐러스가 대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대학에 안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처음에 뭐 금융사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차근차근 또 올라가서 그 대가들과 그쵸. 어깨를 나란히 한. 이게 입지전적인 대학도 안 인물이더라고요. 나왔죠. 대학도 안 나왔고 누군 유대인이 사람도 네. 유대인이었고요. 그 이 책엔 안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의 앞에 보면은 이 추천사를 쓴 이 브루스 그린왈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 네. 콜롬비아 대학에 여기 보면 그레이엄 앤 토드 인베스팅 헤일브론 센터 이사라고 되는데 헤일브론이라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월터 슐러스랑 같이 그레이엄 회사 같이 근무했었어요.
근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버핏이 나보다 주식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오히려 할부로는 뭐 하나 머리 아프게 내가 해. 그래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 다 팔아가지고 펀드에 가입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하는 게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회사를 청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다 회사를 다 만들어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버핏은 저기 그 고향 오바마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오바하. 네. 예, 우리로 얘기하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만들었잖아요. 네. 처음에서 그래서 할부론이 좀 있다가 비행기 타고 거기 버핏한테 가서 펀드 가입하고. 네. 다 펀드 가입해가지고 펀드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인류 투자가들. 그래서 그 브루스 그린왈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자기 책에서 하이브론이라는 사람은 가치 투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거에 집중하라를 주식이 아니라 사람에 적용한 사람이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 예. 제가 벤치매킹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힘들게 내가 매매를 합니까? 그쵸. 내가 잘하는 사람 몇 개 뱃속 편하지. 그럼 찾을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만 사놓은 사람들이 또 지금 엄청난 부를 쌓으신 거죠. 지금 최근에 미국의 아인슈타인 대학 의과대학 그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아인슈타인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어떤 그 의과대학 교수님, 그러니까 여성 교수님이 그 발표를 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은 학비가 면제다. 그 남편이 죽어가면서 유언한 게 내 재산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뜻깊은 곳에 당신 마음대로 써가라 유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재산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게 버크셔 주식이었어요. 대박 났네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 뉴욕에서 되게 가난한 동네랍니다. 진짜 못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부인이 발표하니까 학생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기뻐서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도 투자회사인데 그 투자회사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버크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종목을 고른 게 아니라 사람을 잘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투자를 할 때 너무 주식만 고르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을 잘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이 하이브론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왜 대학교에서 가치투자 연구 안 하냐. 그래서 이분도 100 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펀드에 가입해서 번 돈으로 이 컬럼비아 대학에다 기부를 왕창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딴 그레이엄 토드, 벤자민 그레이엄과 토드, 그리고 데이비드 토드 교수가 인베스팅 하이브론 센터 한 거는 하이브론 사람 기부를 해서 네. 한 거 그 주임 교수가 이 브루스 그린왈드 교수가 이게 추천사를 쓴 사람이죠.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 가치 투자자의 탄생, 저희가 같이 오늘 읽고 있는 별책부록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이 책이 그래서 17명의 펀드 매니저, 예.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그쵸. 고객에게 책임을 다해서 수익을 내줘야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예.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는 이제 기질입니다. 기질.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타고 태어나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게 뭐 한 가지가 다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죠. 예. 다양성도 있는 거고요. 예. 어떤 기질이 뭐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는 좀 뭐하고, 왜냐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질에 관한 여기서 이제 인터뷰도 보면 중간중간 계속 기질 얘기가 다 나와요, 사람들이. 예. 이제 이 얘기를 사실 또 처음 한 게 벤자민 그레이엄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투자 오랫동안 해보고 봤더니 네. 그 어떤 재무 지식보다도 공인회사 같은 사람보다도 그 재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같다라고 그래요. 확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데 그게 내가 보기엔 기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재무적 지식보다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투자에 맞는 기질의 소유자인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인덱스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펀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ETF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놓고 나면 막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예.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예금만으로 이제는 물가 네. 상승률도 따라가기 힘든 시대니까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분산 투자, 지수를 추종하는 예. 투자, 뭐 S&P 500 예.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장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질이 이런 거냐면, 가치 투자들은 역행하기 때문에 남들과 반대로 가거나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 불편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이 안 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자체 불편해하거나,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뭐냐면 인간 본성에 좀 역행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혼자 노는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혼자 있기 좋아하는, 버핏도 맨날 혼자 있잖아요. 방에 집에 가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뭐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서양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 예,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혼자 그냥 있으면서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그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안 만나도 사람들을. 그런 성향. 돈 잘 버니까요. 네,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다음에 뭐 인내심 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버티는 능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에 좀 관대하지 않죠. 좀 약간 짠돌이 근성 이런 약간 짠돌이적인 버핏 되게 짠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쓸 때 크게 쓰지만 일상생활에 굉장히 짠돌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 같은 경우들을 이제 갖고 또 뭐냐면은 잘 모르는 건 안 하려고 들고, 그렇지 아는 것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회사에서 직원 드릴 때 뭐 지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직원들 밉거든요. 저는 좀 굳은 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해야 돼 허드렛 일을 안 하고 잘하는 것만 좋은 일만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투자자들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일할 때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싫거든요. 저는. 투자할 때와 또 일할 때는 또 예. 맞는 기질이 그리고 다른 이제 거고. 여기서 뭐 토마스 칸 얘기하지만 자기가 소형주, 중형주 같은 거 많이 한다.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저평가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런 소형주도 하고 버핏도 초창기에는 거의 소형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자기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물론 대형주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소형주 같은 거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의 상당수들도 그 상대적으로 좀 비껴서 있는 소형주, 중형주를 선호한 투자자들이 많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또 이게 그 중간에 한번 이제 개정이 됐던 책이더라고요. 예, 개정 예. 증보 더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가 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하워드 막스입니다. 예. 네, 하워드 막스는 사실 주식보다는 채권 위주로 예. 투자했던 사람이죠. 예. 뭐 사실은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환사채 투자 같은 경우 개인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물량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물량은 전환사채가 이제 개인들한테 안 오죠. 그리고 이제 또 3호를 발행하는 코스닥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하워드 막스도 펀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그 비상장 기업에 좀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그 트랙 레코드가 좋은 회사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한 가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보통 주식에만 적용이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뭐 부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투자가들 중에 그 부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 책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버핏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 종목의 공통점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다. 단지 가격과 가치에만 집중할 뿐이다. 근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그 벤자민 그레임의 넷넷 방식을 제외하고는 통일된 방법은 없어요. 네. 그 방법만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벤자민 그레엄의 그 청산가치법, 넷넷 주식투자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고 투자 대상을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독서입니다. 독서. 성공예감 별책 부록은 이제 독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투자의 대가들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독서. 많이 읽는 사람. 거의 그 투자의 대가치고 투자로 잘 된 사람치고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생각하면 막 여러분들 내가 막 팀플레이 좋아하고 회식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네. 제가 보기엔 투자에 맞지 않아요. 대다수가. 이런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펀드나 인덱스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약간 뭐 활동성 많으시고 형님들 중에 뭐 사업가적 기질이 많으신 분들 주식해서 잘 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굉장히 드물고. 가치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책을 읽는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제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어빙칸 말씀하셨으니까 소설책을 제외한 책들을 굉장히 다 본다. 그리고 과학책을 엄청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 칸 얘기를 잠깐 어빙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독서를 잘해야 되고 투자에는 세 가지가 꼭 또 있어야 된다. 인내심, 규율, 회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회의적인,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있어야 되고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독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하워드 막스 책도 다 번역이 돼서 많이 나와요. 하워드 막스 팬들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이분이 이제 이 양반이라네. 이분이 보내는 이제 그 메일 같은 경우가 그 블로그에서 뭐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올리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맞아요. 저도 이제 영어 보기 싫잖아요. 짧은 영어에서 번역 올라오면 기다렸다가 번역해서 블로그 들어가서 일부러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읽고 뭐 이 사람은 이제 회사 내에서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홍콩 빈민가 출신의 그 킨첸이라는 인물은 이 사람도 독서광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장과 인간 심리를 다룬 책들을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명저죠. 찰스 킨들버그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 역사라는 책. 뭐 금융위기 역사에 관한 클래식 중에 클래식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 군중 심리를 말하는 찰스 맥케이의 대중의 미망과 관계.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홍콩 사람이니까 삼국지 좋아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변화해도 사람은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 유형을 반복한다는. 인간 행동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서 이런 버블기내든가 위기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걸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 이 책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저는 끌렸던 게 채아 챙하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에요. 저희 같이 18년간 기자 생활하다가 애널리스트 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제 펀드 매니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정치 사회의 특히 역사서를 좀 많이 보고 대영 제국 역사 같은 것도 자기가 많이 읽는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제국을 읽었던 나라는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몽골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 영연방, 영국,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사실 역사적으로 세계의 완전한 패권을 쥐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제국을 읽었던 국가가 사실은 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투자가들 중에서 이런 제국의 역사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이 사람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 뵙지 않는 분인데 굉장히 이런 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기업하시는 분이었는데 투자도 굉장히 잘하셨죠, 그분. 그래서 읽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요 성공리학 별책 부록이 와이스트릿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유튜브로도 제작이 되거든요. 저희 와이스트릿에서는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돈 버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 기술, 뭐 인물, 뭐 인문학, 세계 다양하게 사실은 지식을 접해야 그게 또 하나의 이제 투자로도 또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좁은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장수를 하셨더라고요. 워런 버핏, 찰리 몽고도 이제 90세 이상이시기도 하고 여기는 아까 어빙카는 109세. 거의 110세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처 슐러스도 95세. 그다음에 여기 그 하이브론, 그레이엄 앤 토드 인베스팅 하이브론 센터에 기부를 한 하이브론도 120세인가 110세 넘게까지 살았어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다 같은 직장에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아니 그 직장이 좋아서 그랬나? 그 직장 터가 좋나? 벤자민 그레이엄도 사실 그 당시 나이로는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엄청 장수하신 거죠. 그 당시도 되게 장수한 거거든요. 아니 이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셔서 그런 걸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치 투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 가치 투자자들 중에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버핏이랑 찰리 몽고 술, 담배 아예 안 하잖아요. 맞아. 예? 그 다음에 제 생각 아마 월터 실로스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빙카는 뭐 당연히 안 했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했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로는 좀 장기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보다는 좀 즐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라는 작업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도 적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그리고 돈도 버니까 당연히 건강검진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수명에 미치는 사회적 변수 중에서 가장 큰 1번 변수가 돈이에요. 부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뭐 건강검진 이제 자주 받는 사람은 또 조기에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래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장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투자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즐기면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예,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맞는 분들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안 맞는 분들은 뭐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젊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어렸을 때는 뭐 S&P 500 인덱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근데 너희 세대는 뭐 그것도 있고 미국 배당주 인덱스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뭐 개별 종목 할 자신은 없어. 이런 거 사서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이런 식의 저도 얘기하거든요.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보시죠. 가치 투자자의 탄생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는 이상건 센터장님께 직접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는 월터 슐로스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투자에 관해서 제안한다면 우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밤에 쉬이 잠들 수 있도록 간단한 전략을 고민해야 돼요. 간단한 전략. 네.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걱정거리가 아니라 재밌고 도전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수면. 네. 그러니까 월터 슐로스의 장소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는 잘 잤다. 이게 사실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큰 돈을 기업에게 넣어놓고 나서 밤에 편안하게 잔다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럼요. 요즘은 이제 그럼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밤새도록 지켜보고 그 변동성을 또 따라가지 전 못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치 투자자들 대부분이 또 장수를 하셨었고 네. 월터 슐러서도 밤에 편히 잠자기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버핏 친구인 빌 루엔 세쿼이아 펀드 설립자 같은 경우는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후반인가? 비교적. 예, 비교적 일찍 비교적. 돌아가신 거죠. 비교적. 그래서 오늘은 별책부록 로널드 제니슨 가치 투자자의 탄생. 사실 이게 나온 지가 한 2, 3년 정도 꽤된 책입니다. 책이긴 예. 합니다만 다시 또 우리가 재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눠보는 별책부록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